안녕하세요. 하모니 개발 파트에서 미디어 쪽 개발을 하고 있는 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디어 뷰 관련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파트에서는 미디어 쪽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작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디어 기사와 영상, 이미지 등을 제공받아서 콘텐츠를 분석하고 가공합니다. 두 번째는 제공받은 콘텐츠로 사용자에게 뷰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뷰의 광고 수익을 다시 콘텐츠 제공자에게 배분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 파트가 다루는 서비스 중에서 뷰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뷰 중에서도 기사뷰와 연관된 페이지들입니다. 기사만 같게 세팅하고 페이지는 다르게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디자인이 다르고 추천 영역이나 외부와 연동되는 요소들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예능 혹은 드라마와 연관된 기사라면 카카오 TV와 연계될 수 있고요. 스포츠와 기사라면 매체와 연관된 정보가 하단에 노출되는 식입니다.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종류의 페이지만 30여 가지가 넘습니다. 각 페이지별로 연관된 API와 뷰 요소들이 다르지만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특정 요소가 수정되었을 때 한 페이지만 반영되지 않고 여러 페이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기사에도 나온 연예 스포츠 댓글 페이지와 관련된 것도 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해야 할 페이지 수는 계속 많아지는데 관리할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뷰를 어떻게 하면 쉽게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고,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뷰를 위한 여러 가지 모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뷰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여기서 사용된 기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뷰에는 공통된 요소들이 많고 형태도 비슷하기 때문에 각 요소들을 컴포넌트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컴포넌트는 메뉴나 리스트처럼 화면의 일부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검색이나 이미지 확대와 같이 기능적인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컴포넌트들을 레이아웃에 배치해서 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페이지에 배치된 컴포넌트는 같은 컴포넌트여도 페이지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의 프로퍼티를 주입해서 동적으로 만듭니다. 페이지에서 필요한 CSS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리소스는 페이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컴포넌트 소스를 포함한 모든 리소스는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렌더링은 각 컴포넌트별로 다릅니다. 일부는 서버 사이드에서 하고 일부는 클라이언트에서 합니다. 대부분 리액트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단에서 렌더링을 하지만 자바스크립트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환경도 있기 때문에 기사를 포함한 일부 영역은 서버 사이드에서 핸들바를 이용합니다. 리액트는 저희의 취지에 맞게 뷰 요소를 컴포넌트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뷰는 관리가 쉬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의 운영 툴을 만들어서 웹상에서 실시간으로 페이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화면은 응용 툴에서 컴포넌트를 만드는 화면입니다. 핸들바 템플릿을 이용해서 뷰를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미 만들어진 리액터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만 매핑해서 컴포넌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이미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에 배치해서 페이지를 만드는 샘플입니다. 지금은 모바일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화면이고요. 컴포넌트를 검색해서 레이아웃에 배치해서 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사뷰에서는 사용되는 API 종류만 60여 가지가 넘는데요. 그중 절반이 다른 부서의 API입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수시로 API 쪽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 요소에 의한 에러는 차단시키면서 응답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의 요청에 다수의 API가 연동되기 때문에 API를 쉽게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API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PI를 대신 호출해주고 관리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프록시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API 요청을 해당 서비스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요청이 오면 요청에 해당되는 API를 내부에서 호출하고 그 응답을 요청자에게 보내주는 것이죠.
이러한 API 프록시 기능을 두면 여러 API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한 번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예로 서로 다른 API를 같은 도메인으로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CORS와 같은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되고 인증도 공통으로 적용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API는 직접 이 서비스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API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API를 손쉽게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외부에서 제공하는 API를 운영 툴로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보시면 필요한 파라미터와 API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I는 람다 함수처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코딩 영역을 보시면 API로 가져온 데이터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변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도 제공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별도의 Node.js 서버를 이용해서 람다 스크립트를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쉽게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가공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API를 호출하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도 거치기 때문에 요청이 올 때마다 매번 처리하기엔 응답 속도가 느리거나 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캐시와 폴백을 제공합니다. 먼저 캐시를 사용해서 DB 부하나 로직 수행 없이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캐시된 데이터가 없으면 로직을 수행하거나 저장된 폴백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성공한 응답을 저장해 뒀다가 등록된 API나 스크립트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저장해뒀던 데이터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GraphQL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페이스북에서 만든 API 쿼리 랭귀지로 SQL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API에 맞춰서 고정된 요청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용할 데이터에 맞춰서 API에 쿼리를 하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죠. 화면에 보이는 것이 쿼리의 예시입니다. 왼쪽이 쿼리와 파라미터 정보고 오른쪽이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가져오고 싶은 필드만 지정해서 응답 데이터 사이즈를 줄일 수 있고 여러 개의 쿼리를 한 번에 날려서 네트워크 I/O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뷰에서 리액트를 많이 활용하는데 GraphQL과 리액트를 같이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본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여러 컴포넌트를 조합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작업들을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야 할 수도 있고 여러 서비스들과 API 연동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DB나 API 서버로 요청하는 횟수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요청할 때 무작정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타임아웃이 나거나 오류가 났을 때에 대한 대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페이지당 컴포넌트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성능상의 이슈가 발생합니다. 기사뷰 페이지 하나당 DB를 조회하거나 API 요청을 하는 횟수는 약 40여 회 정도이고 컴파일되는 컴포넌트 수는 약 10개에서 20개 정도입니다. 이전에는 페이지가 생성되면 주기적으로 페이지를 만들고 캐시를 했는데 하다보니 유지보수나 확장이 힘들고 개인화된 페이지는 캐시 히트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 페이지를 만들지 않고 요청이 왔을 때 페이지를 만듭니다. 실시간으로 바뀌는 저 리소스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페이지를 만들고 대량의 트래픽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이것들을 위해서 사용한 중요한 기술 중에 웹플럭스와 캐시 두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웹플럭스를 이용해서 최대한 병렬화하고 논블로킹 비동기 작업으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요소별로 캐시를 적용해서 응답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웹플럭스는 리액터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구축된 스프링 프레임워크입니다. 리액티브 스트림즈 인터페이스를 베이스로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명칭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플럭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웹플럭스의 특징 중 첫 번째는 스트림 플로우 설계와 스트림별 스케줄 할당이 쉽다는 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원통은 스트림에 해당됩니다. 이 스트림을 이어붙인 플로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스트림은 병렬로 수행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순차적으로 수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정 스트림은 비동기로 수행할 수도 있고 타임아웃이나 폴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림을 직접 만든다고 하면 고려할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웹플럭스를 사용하면 이러한 플로우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웹플럭스와 같은 리액티브 스트림즈가 뜨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이크로 서비스 때문이기도 합니다. 서비스 단위로 어플리케이션을 잘게 쪼개다 보니까 연동해야 될 서비스가 많아져서 비동기 호출과 데이터 플로우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API 연동 간에 발생하는 대기 시간 동안 스레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웹플럭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스레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뭘까요? 예로 API로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블로킹 동기화 방식에서는 화면과 같이 한 스레드에서 API 요청을 하고 데이터가 올 때까지 대기를 합니다. 요청이 많아지면 동기화 구간과 I/O 블로킹에 의해서 대기하는 스레드 수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특히 이전에 사용하던 자바의 블로킹 동기화 방식은 OS 자원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메모리 카피 작업과 블로킹에 의한 대기 시간이 발생합니다. 또한 스레드가 대기하는 동안 참조하는 메모리도 무시하지 못해서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메모리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생성되는 스레드도 많아져서 CPU 컨텍스트 스위칭이 빈번해지고 CPU와 메모리 자원 획득을 위한 스레드 경쟁도 많아져서 CPU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웹플럭스에서는 블로킹을 발생시키지 않고 비동기 이벤트 기반으로 I/O를 처리하는 라이브러리가 많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서 스레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 내에서는 블로킹하는 구간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리소스 효율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저희도 기존의 DBX 로직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는데요. 이때 리소스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선 블로킹이 발생하는 로직만 뽑아서 별도의 스레드로 처리하게 하고 캐시를 넣어서 해당 로직이 최대한 수행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스트림을 처리하는 메인 스레드의 개수가 제한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당 작업은 스레드를 별도로 빼는 게 좋습니다. 웹플럭스의 특징 중 두 번째는 함수를 실행해서 반환하는 게 데이터나 값이 아니고 스트림과 같은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브 함수가 호출될 때 실제 프로세스가 수행되기 때문에 지연 실행이 됩니다. 이런 지연 실행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요청과 실행 시점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슈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캐시 메소드에 해당하는 get 메소드가 보일 겁니다. 반환값이 스트림에 해당하는 모노 객체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et 메소드를 호출할 때 실제로 캐시가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실제 요청은 메소드를 실행할 때지만 정작 캐시되는 시점은 액션이 수행된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쯤 evict 메소드가 실행된다면 실제 캐시되는 데이터는 이전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와 evict 호출에는 트랜잭션을 보장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꼭 웹플럭스여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동기와 지연 실행이 많은 환경이다 보니까 고려할 게 더 많아지죠. 참고로 저희는 위와 같은 캐시 로직이 발생했을 때 캐시 스트림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내부적으로 스트림 자체를 일시적으로 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중에 이빅트와 같은 작업이 들어온다면 먼저 캐시된 스트림 작업이 모두 수행된 다음에 다음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액티브 스트림즈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백프레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한 프로세스가 거부화돼서 처리 능력이 부족하면 거부화가 복구될 때까지 인풋을 잠시 늦추는 걸 말합니다. 리액티브 스트림즈 인터페이스에서는 요청 신호와 응답 신호를 이용해서 백프레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청자는 수용할 수 있는 개수만큼만 데이터를 요청하고요. 데이터 제공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씩 응답을 주는 거죠. 그 외에도 웹플럭스에서는 스트림으로 플로우를 만들 때 트랜잭션이나 세션과 같이 스트림 전 구간에서 필요한 정보나 특정한 스트림에서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API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단일 스레드 방식에서는 스레드 로커를 활용했는데요. 하나의 요청에 멀티 스레드를 사용하는 웹플럭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서브스크라이브 컨텍스트라는 컨텍스트를 넘겨서 해결합니다. 저희는 필터 단에서 컨커런트 맵을 컨텍스트에 넘겨서 이것을 전역 컨텍스트로 대신 사용하고 있고요. 각 스트림 구간별로 필요할 때는 해당 스트림의 서브스크라이브 컨텍스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요청에 따른 전 구간의 캐시 사용 유무나 에러 처리 옵션 등을 한 번에 설정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능을 위해 중요하게 사용하는 캐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캐시 개수가 많아서 빠른 처리를 위해서 로컬 캐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편의성을 위해서 캐시 모듈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프링 캐시 모듈에 리액터 기능을 적용해서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캐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캐시를 이용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소 중에서 동기화와 캐시 히스토리에 관한 내용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캐시 동기화로 두 가지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동기화되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이벤트를 발행해서 동기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이 지나면 동기화되는 방식은 캐시의 종류가 많거나 연동되는 외부 요소들이 많을 때 동기화에 대한 비용이 너무 비싸서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동기화되도록 세팅하는 경우인데요.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익스파이어 타임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캐시 데이터에 지정된 익스파이어 타임이 지나면 갱신해주는 방식인데, 저희는 로컬 캐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익스파이어 타임을 동기화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갱신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느 시간에 갱신해야 하는가를 설정해서 분산된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똑같은 시간에 주기적으로 갱신되도록 했습니다. 그 설정 방법으로는 크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크론 방식에서 주의할 점은 데이터 갱신 시점이 쏠리면 부하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캐시 종류별로 크론을 달리 설정하고요. 각 캐시 데이터마다 추가적인 시간 텀을 더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시간 텀 갱신에는 해시 코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캐시 데이터는 모든 서버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갱신되지만 서로 다른 캐시 데이터들은 다른 시간대에 갱신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실시간성이 필요한 데이터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캐시 동기화로 이벤트 발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의 캐시 이빅트나 캐시 풋 메소드를 실행하면 공용 메시지 큐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발행하고, 각 서버들은 이 메시지 큐에서 발행된 이벤트를 가져와서 캐시를 제거합니다. 여기에는 스프링의 클라우드 버스와 카프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버스 기반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메시지 버스에서 오류가 나거나 이벤트 발행이 너무 느려서 동기화되는 시간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주기적으로 캐시를 갱신하는 설정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이벤트의 시간을 봐서 캐시가 리프레시 되는 시간 텀보다 느리게 발행됐다면 이미 갱신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는 무시합니다. 다음으로 캐시에서 중요한 것이 히트율인데요. 이것은 캐시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희는 EH 캐시의 LRU 기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 삭제와 에러 복구 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캐시 제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데이터를 지우지 않고 지웠다는 마킹만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캐시 데이터 요청이 왔을 때 새로운 데이터로 갱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캐시 데이터를 갱신하는 도중에 에러가 발생하면 이전에 캐시된 데이터를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현재 실서버에서 사용되는 서비스와 서비스에서 사용된 기술들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에 새롭게 변경될 뷰 서비스의 변화에 대해 잠깐 얘기하고 끝을 내고자 합니다. 저희는 뷰의 재사용과 유지 보수를 위해서 뷰 요소들을 컴포넌트화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독립적인 컴포넌트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컴포넌트가 외부 요소에 종속적이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운영 툴에서 컴포넌트를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서버 단에서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가 고정되면 전혀 다른 형식의 컴포넌트가 생길 때마다
그에 맞는 코딩과 배포 작업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자체를 고유한 컴포넌트로 만들고 특정 외부 데이터나 URL과 같은 엔드포인트에 종속적이지 않게 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뷰 요소들을 더욱 다이나믹하게 하기 위해서 뷰를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얘기로는 로직을 최소화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예로 스프링 부트의 프로퍼티에 의한 자동 설정이나 JPL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직은 최소화하면서 편의성을 높여준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뷰를 만들기 위해 필요로 했던 수많은 로직들을 단순한 포맷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화된 포맷의 끝은 데이터화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컴포넌트를 만드는 사람은 컴포넌트 자체에만 집중을 하고 페이지를 만드는 사람은 이미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페이지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지는 특정 URL을 통해서 접근 가능한 서비스 페이지로 배포됩니다.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구분 없이 자기가 맡은 부분에 집중하고 업무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을 최대한 추상화해서 뷰를 유지무시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이 서비스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뷰가 더 다이나믹해지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개인화된 뷰를 만들기 위해서 내부 프레임워크를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디어 뷰와 관련된 발표 내용은 끝났습니다. 많은 개발자분들이 다양한 뷰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실 텐데요. 이 발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